네, 오늘도 세 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성웅 이사, 하창완 본부장, 김지훈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들어서 어제 월요일에 화요일에 이어서 오늘 네. 그냥 처음으로 양시장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데 과연 오늘 시장 안에서 눈여겨봐야 될 핵심 포인트, 핵심 이슈는 무엇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새 정부 국정과제가 발표됩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를 맞이해서 과연 이 정부가 어떤 정책을 강하게 미느냐에 따라 관련주들의 주가 희비가 좀 엇갈릴 수 있을 텐데 과연 세 분은 어느 쪽의 정책을 눈여겨보고 있는지 좀 저희가 이야기할 게 많거든요. 그래서 먼저 핵심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네. 가장 큰 수혜 섹터는 무엇일까를 여쭤봤는데 두 분의 경우에는 원전을 꼽아주셨고요. 그리고 김지훈 대표의 경우에는 신재생과 우주를 선택을 하셨는데 오늘 개인적으로 좀 많이 오른다고 보이는 건 또 원전인 것 같아요, 본부장님. 네. 뭐 단연 원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 사실 좀 고민은 했어요. 건설 쪽도 사실은 조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왜냐하면 이제 주택 공급에 대한 공약을 보게 됐을 때 네. 공통적으로 나왔었던 부분이다 보니까 좀 그쪽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에너지에 대한 이런 이벤트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원전 쪽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가장 강하지 않을까라는 부분,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사실 탈원전 흐름으로 많이 진행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턴하는 흐름으로다가 보게 됐을 때, 그러면은 우리가 이 어떠한 특정한 섹터를 좀 보게 됐을 때 상방이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되고 정책에 대한 수혜를 받게 됐을 때 과연 어느 정도 오픈이 될까라는 부분을 보게 됐을 때 원전 쪽이 가장 캐파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나 유럽 지역이 지금 SMR 네. 소형 원자로 쪽에 대한 이제 수요가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쪽은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벤트로 에너지 전쟁이 발발을 했고 그에 따라서 가장 피해를 받았었던 쪽이다 보니까 국내에서 이런 탈원전적인 정책뿐만 아니라 이런 해외에서까지 수출에 대한 부분들의 이벤트가 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 무엇보다도 이 국내에서 일단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을 때, 물론 미국에 대한 이런 이 원천 기술들이 그쪽에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원전 기술 쪽에서는 좀 대장 또 역할을 또 해줬었던 과거 흐름들을 보게 됐을 때 충분히 조금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선택을 해봤습니다. 확실히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되고 나서부터 네. 진짜 가장 많이 움직였던 정책 테마주는 원전주였는데 그도 그럴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비교해봤을 때 네. 가장 있고 없고의 차이가 원전이거든요. 네. 원전과 관련해서 네. 생각을 해볼 게 방송에서 제가 많이 언급드린 게 에너지 패권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었어요. 네.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로 촉발된 그 천연가스를 중심으로 한 그 러시아와 유럽, 미국과 관련된 이 에너지 이슈거든요. 근데 네. 이게 인플레이션을 촉발을 했고 이 환경 자체가 단기적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 천연가스에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단으로 넘어갈 수 있는 환경이고, 그 신재생 에너지 단 중에서 미국에서 가장 깊게 장기로 준비를 한 게 원전 부분이고, 이 원전 중에서도 소형 모듈 원전 부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에너지 패권 측면에서 원전이 부각될 수 있는 측면이 첫 번째로 글로벌 정책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우리나라 정책에서는 그 새로운 정부 같은 경우가 통상 저번 정부와 가장 다르게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을 대표 정책으로 내세우거든요. 그게 그 신재생 에너지 측면에서는 원전이 될 수 있겠고요. 여기에서 이번 정부에서 이제 그 새로운 그 신재생 에너지 안에 대해서 그 퍼센트를 맞추기 위해서는 원전을 더 늘려야 하는 구조고요. 먼저 선행해서 그 노후 원전 같은 경우로 재가동을 언급을 했는데 그 데이터를 맞추기 위해서는 노후 원전 재가동 플러스에서 이제 새롭게 수주를 해야 되고요. 그 부분이 아마 대형 원전 관련해서 수주는 대형 관련해서 추가는 아닐 거거든요. 이게 그 우리나라에서 스마트 원전이라고 해서 소형 모듈 원전과 유사하게 이 사업을 추진을 하다가 저번 정부에서 중단이 된 사례가 있거든요. 아마 이 부분을 중점으로 해서 네. 이제 원전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뭐 시청자분들의 반응을 보니까 긍정적이긴 해요. 긍정적이긴 한데 원전 관련주들이
당선 이후에 너무 많이 올랐다. 그래서 지금 이 가격이 괜찮을까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반대로 원전이 뭐 하루 이틀 만에 짓는 게 아니니까 이게 짓는데 몇 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2, 3년 중장기적으로 보는 게 어떨까요?라고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하창 본부장님은 그럼 원전이라고 꼽아 주셨으니 네. 길게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그 국정과제 발표를 잠시 앞두고 네. 단기 트레이딩으로 보시는 겁니까? 전 둘 다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뭐 원전이 오늘장에서도 사실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그거에 따른 정책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앞서서도 이제 이성웅 이사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결국에는 에너지로 인해서 얻어맞는 구조가 한번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과연 유럽이라든지 그런 뭐 천연가스라든지 이런 비중이 높았던 나라들이 다음에 또 이러한 이벤트가 발생이 됐을 때 또 힘들 텐데 과연 거기에 대비를 안 할까라는 부분을 보게 됐을 때 굉장히 좀 이런 기조가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나 여기서부터 이제 공약 주냐 정책 주냐를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이제 아마 결판은 3개월 정도, 3, 4개월 후에 결판이 나긴 할 텐데 이 공약주에서 정책주로 바뀌는 그 순간부터는 사실은 굉장히 오랜 기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권이 바뀌기 전까지 이 공약주에서 정책주로 가는 비중이 40%도 안 되거든요. 근데 주요 정책주로 올라가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이 정부의 지원이라든지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주요 정책으로 아예 선정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중장기로 좀 볼 수 있고 앞에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이 에너지 쪽에 대한 우리 원전에 대한 비중이 오히려 확대가 되고 있는 기조예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충분히 괜찮지 않아. 그리고 뭐 단기 일봉으로 봤을 때 물론 특정 기업들 뭐 지금 이 대장 역할을 해줬었던 예를 들어 한신기계나 이런 종목군들은 워낙 많이 오르긴 했지만 대형주들 중에서 이제 기존에 뭐 이번에 이름이 바뀌긴 했지만 두산중공업 같은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전에 원전을 가동할 때 이런 월봉과 비교를 해보면 아직도 뭐 안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종목별 차별화는 나올 수 있겠지만 충분히 기회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기로도 중장기로도 둘 다 가능하고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공약 수혜주에서 정책 수혜주가 바뀌게 되면은 그 상승의 기간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지금 김지훈 대표님은 신재생 꼽아주시는데 전 너무 이번에 의아했던 게 아니 이렇게 에너지 패권 이야기가 나오는데 원전주도 움직이고 뭐 도시가스라던가 가스 관련주들이 급등하는데 왜 신재생 에너지주들은 안 갔을까 좀 의아했거든요. 일단 그냥 큰 틀에서 먼저 정부 정책이 민간 주도 성장으로 되고 시장 규제를 혁파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기업에는 좀 좋은 온기가 좀 돌지 않을까 큰 틀에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첨단 산업 관련돼서 미래 산업 7개 분야 육성한다는데 7개 분야는 어디 한 부분에 치우쳐서 투자하겠다는 얘기는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골고루 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 산업 얘기한 거에 이제 우주항공이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의 원전하고 신재생을 말씀드렸는데 큰 틀에서 신재생 에너지와 원전이 다 탈탄소로 가는 과정 중에 있는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를 말씀드린 거고 다 원전과 신재생은 결국은 다 그 에너지 산업에 대한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정책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우주 관련돼서는 결국은 주식이 꿈을 먹고 사는 그 일종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앞으로 미래가 굉장히 밝은 산업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렇게 정책적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을 하기로 했고 실제로 그 1월 1일에 갔었잖아요. 그 안철수 그 위원장이. 그래서 가가지고 우주산업 클러스터라고 해가지고 우주산업의 전체 융복합 발전을 항공산업이랑 크게 연계해가지고 엄청나게 그 클러스터를 지역을 조성하겠다고 해서 그 부분을 가장 그 최우선 국정과제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정책 모멘텀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네. 앞으로 지금 주요 선진국들 사이에서도 기존의 올드 스페이스에서 지금 뉴 스페이스 방식으로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연간 산업 성장이 15%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에너지 패권 싸움에서는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게 뭐 원전이든 신재생 에너지든 필요한 건 맞는데 네. 약간 주식 시장에서는 원전이 가면 신재생이 안 가고 이걸 이렇게 반대로 보시는 것 같거든요. 네네. 최근에 네. 그런 흐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원전을 생각해야 될 키가 뭐냐면 네. 이게 시세 같은 경우가 저희가 소위 말해서 주가의 시세가 나는 경우를 감안을 해야 될 게
글로벌 정책이랑 우리나라 정책이 결부를 할 때 그 부분에서 정책적으로 드라이브가 걸리고요. 네. 거기에서 이제 수주의 사이클을 보는 거죠. 원전은 10년이기는 한데 그 10년의 주기에서 이게 수주 같은 경우가 한 번에 안 잡히니까 그러면은 주식 시장에서는 모멘텀을 찾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 오늘 같은 경우 일단은 첫 번째로 제 화면 한번 연결되나요? 보이나요? 화면? 네, 보입니다. 예. 여기 보면은 원전이 오르는 이유 자체가 기사가 하나 나와 있는데 이게 기존의 우리나라 원전 같은 경우는 그 수주가 빨리 예상된 게 폴란드였는데 이제 영국에서 우리나라 원전과 관련해서 새롭게 수주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소식이고요. 근데 세부적인 내용에서 그 언급을 한 게 스마트 원전, 그러니까 차세대 원전이라는 언급을 했어요. 근데 차세대 원전 자체가 소위 말해서 이게 그 미국이 추진하는 소형 모듈 원전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시각에 맞추면 스마트 원전이거든요. 이 부분이 수주를 하지 않았던 부분 자체가 예상이 안 됐던 영국을 통해서 수주가 가능하게 되고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이 한국 전력과 관련된 기업을 통해서 수주가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게 새로운 모멘텀으로 오늘 그 원전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러한 경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투자자분들이 알아둬야 될 게 첫 번째로 원전과 관련해서 지금 그 수주에 대한 기간은 10년으로 길다 보니 새로운 모멘텀이 발생하는 것을 계속 찾아서 플레이를 해야 되고 그 모멘텀 자체가 이제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그 트리거가 오늘은 영국이 됐고 관련해서 고려되지 않았던 그러한 국가들의 수주가 연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환경입니다. 그 점을 함께 감안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영국에서 우리나라가 차세대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위해서 논의할 것이다라는 네.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네. 마침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외, 해외에서의 상승과 또 국내에서의 모멘텀이 다 겹쳐지면서 네네. 오늘 이렇게 주가 상승이 나타났다 네네. 해주셨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요. 지금 이 세 분 중에서 아무도 스마트팜, 농업 관련 이야기는 안 꼽아주셨거든요. 근데 이게 문재인 대통령 때도 공약에 있었고 이번에 윤석열 당선인의 정책 후보 라인에도 지금 있는 게 스마트팜. 네. 겹쳐져요. 네. 여기다 더불어 최근에 곡물가가 많이 올라서 네. 스마트팜에 대한 필요성도 대두가 됐는데 왜 세 분은 다 이걸 안 고르셨는지 김지훈 대표님. 일단- 따지는 건 아니고요. 궁금해서요. 일단 투자하기에 적합한 대형 일종의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스마트팜 쪽은요. 네, 그런 농기계나 그걸 스마트팜으로 분류하기엔 좀 그렇고 저는 이제 그린플러스라는 회사를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스마트팜 관련해서 일단 시가총액 규모가 너무 작고 아직 정보를 얻기에는 좀 다소 약간 그 회사가 아직 좀 아직 산업이 네, 크지 않았다. 산업이 아직 크지 않았다. 네, 산업이 아직 크지 않은 부분도 있고 제가 아직 조금 공부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공부가 조금 더 되신 분 계실까요? 뭐 공부가 더 됐다라기보다는 네. 조금 더 첨언을 드리자면 일단은 요번에 흐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료곡물 종목들이 움직일 때 농기계주는 같이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직까지는 사람들의 시각이 스마트팜 쪽에 조금 많은 시각이 가기보다는 경작지를 넓혀서 이제 생산량을 좀 넓히자 약간 이런 부분이 조금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물론 중장기로 보셨을 땐 스마트팜에 대한 투자는 전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주요 곡물 생산을 특히나 밀 생산으로 보시게 됐을 때 뭐 미국이랑 중국이 이제 후발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제외해서는 이제 밀 생산이 굉장히 높은 나라들인데 지금 생산량이 굉장히 급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미국 같은 경우는 가뭄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중국 같은 경우는 홍수가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경작지를 넓힌다고 하더라도 곡물의 생산량이 무조건 나온다라고 보장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 그린팜이라든지 스마트팜을 활용을 하면 사실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고 이런 기후변화에 굉장히 좀 강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쪽 산업에 대한 성장이 흐름이 나올 수는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아직까지는 좀 약간의 시차가 있지 않나라는 관점에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또 이슈를 끄는 것도 중요한데 아직 그 부분에서 이슈가 덜 되고 산업의 크기도 작다라는 게 조금의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럼 세 분이 꼽은 관련 섹터 내에서의 탑픽 종목은 무엇일까요? BHI와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SGC 에너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저희가 너무 길어서 하나 에어로까지만 썼습니다. 하나 에어까지만
김준 대표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저희가 어제 또 마침 방산 이야기를 했는데 이 회사를 꼽은 이유는 무엇인지 SGC 에너지까지 같이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일단 우주항공 관련해서 조금만 더 추가로 설명드리면 저희가 10월 20일에 누리호 발사했잖아요. 그렇죠. 여기 참 굉장한 이게 지금 부품이 한 37만 개가 들어가고요. 국내 한 300개 기업의 500여 명의 연구 인력이 11년 7개월 동안 개발한 거거든요. 약 1조 9,500억, 그러니까 2조 가까이 들어갔는데 절반은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이 우주 산업 자체가 굉장히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자동차의 고부가가치 비율의 1.7배가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고 그리고 인력 비중도 지금 2.5배 수준이거든요. 자동차 업계에 비하면. 네. 그래서 고부가 가치와 고인력을 하는데 스탠다드에 비해서 G5 그러니까 영국이나 뭐 그 소위 말하는 우주 강국에 비해서는 R&D 투자 규모가 그 가장 높은 게 이제 미국이 한 264억 달러인데 우리나라가 한 4억 달러 수준이니까 뭐 너무 그러니까 투자가 안 된 거죠. 개발도 안 된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까 인수위원회에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지정한 만큼 발전 가능성은 좀 무궁무진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일단 먼저 숫자로 1분기에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아주 좋은 호실적을 보여줬습니다. 매출은 1조 한 3,800억대를 보여줬고요. 네. 고르게 이제 K 그 무기의 시대라고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뭐 그 5월달에 이 미국 장갑차 교체 산업 후보군이 압축되면서 상당히 이런 부분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 디펜스가 가장 실적이 좋았는데 2020년 말 대비로 수주 잔고가 한 60% 넘게 증가해서 5조 7천억의 수주 잔고를 갖고 있다. 그래서 장갑차와 그 K9 자주포에 대한 수주 실적 모멘텀이 꾸준히 지속되고 있어서 네. 2분기까지도 계속 실적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한 700억대 이상의 영업이익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대하는 부분은 이 하나 디펜스 자회사인데 이 동유럽 쪽, 그러니까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터키 등 이 유럽 국가 위주로 K나 자주포 수출은 여전히 좀 지속될 것이라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호주하고 이집트에서도 수출이 나왔거든요. 근데 호주는 이제 9월 달에 총선이 있어가지고 5월 달에 총선이 있어서 9월 달로 발표가 예정됐는데 이 호주에 대한 수출 모멘텀도 여전히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찍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우주항공 대장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목표 주가 67,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이성 이사님이 꼽아주신 BHI는 이거 들고 계신 분들은 연초에 그 힘들었던 시장을 잘 버틸 수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네. 오히려 주가가 올랐고 최근에는 상단에서 횡보하고 있잖아요. 네네. 자, 원전과 관련해서 제가 서두에 언급드린 게 일단은 실적에 반영되는 기간이 길다. 왜냐하면은 수주 자체가 한 대형 원전 기준 10년이 걸리다 보니 그렇죠. 그런 측면이 있고 자, 그렇다고 하면은 두 번째로 모멘텀을 찾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모멘텀에 대해서 제가 언급드린 게 영국이 우리나라의 원전에 대해서 수주를 할 수 있고 그 수주 자체가 그 차세대 원전, 그 차세대 원전이 스마트 원전 부분에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예, 그렇다 보니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그런 그게 그 수주에 대한 기간이 기니까 이제 모멘텀을 찾자고 말씀을 드렸고 그 모멘텀과 연결이 되는 종목이 BHI입니다. 스마트 원전에 대한 그런 수주의 경험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각이 될 수 있다 보니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현재 시가총액 보면은 1,500억이거든요. 제가 목표가 12,000원을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적자 상황이고 이 부분에서 만약에 그 올해 예상 매출 자체가 한 3천억 정도예요. 3천억 정도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흑자 전환이 이루어진다면은 시가총액 한 3천억까지 갈 수 있는 구조다 보니까 목표가는 12,000원까지 함께 말씀을 네, 드렸습니다. BHI를 꼽아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저희 시청자분께서 두산중공업을 언급해 주실 때는 신중하게 부탁드립니다. 라고 네. 올려주셨어요. 왜냐 이게 약간 공매도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그렇죠. 종목이라서 네. 함부로 들어가기가 어렵기도 하고 또 물려 계셨던 분들도 많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주가 흐름이 나쁘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시장 대비.
네. 그래서 일단은 이 기대감으로 가기 때문에 뭐 당연히 단기적으로 보신다면 한신기계 쪽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어차피 중장기로 끌고 가신다라고 한다면 주요 이제 원전에서 반드시 포함되는 게 두산중공업이었거든요. 과거에도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기대감을 충분히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느리게 가는 부분에서 좀 답답하실 수도 있고 공매도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좀 영향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책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충분히 좀 강한 매수세가 점진적으로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당연히 쇼커버링은 따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공매도가 괴롭히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좀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주가 흐름도 굉장히 좀 그래도 견조한 지지 라인들을 만들어 나가면서 일정 가격대에서는 계속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두산중공업은 단기적으로 보고 들어가신 종목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중장기 관점으로 좀 모아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다라면은 좀 빠르게 움직이는 쪽으로 관심을 가져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도 목표 주가 25,000원으로 이야기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주제 만나보시죠. 우리 시장에서 또 봐야 될 게 2차 전지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합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를 할까? 뭐 4대 그룹 총수도 만나고 투자나 공급망 이야기를 할 텐데 그 안에서 2차 전지가 핫해지지 않을까? 과연 이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이 2차 전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세 분께 여쭤봤습니다. 세 분의 의견을 한번 보도록 하죠. 매수 기회다라는 것 그리고 바이든은 덥니다. 성장주 원픽 세 분 다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 아니어도 그냥 좋게 보시는 것 같긴 한데 김지훈 대표님 성장주의 원픽이라는 건 뭐 이번에 실적에서도 또 확인을 했죠. 네. 확실히 2차 전지 소재주가 센 게 빠질 땐 들 빠지고 올라갈 땐 확실히 상승폭이 엄청 큰 것 같아요. 금방 올라와요. 네, 그리고 비싼 가격에도 계속 사주는 주체가 있습니다. 외국인이 팔면 기관이 사고 기관이 팔면 외국인이 사거든요. 자기들이 서로 이렇게 네, 서로 자기네들끼리 지분 교환하듯이 네. 이렇게 하는데요. 일단 그냥 2차 전지 출하량으로 보면 2차 전지 탑 10, 그러니까 글로벌 탑 10 회사들 공급량 자체가 전년 대비 지금 상반기에 지금 4월 달까지 보면 한 77% 증가한 네. 공급량이 한 41.4 기가와트시로 상당히 좋고 있다. 그리고 우려를 했던 중화권 회사들조차도 아웃퍼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CATL하고 BYD CATL이 1위고 BYD가 3위인데 CATL 같은 경우는 한 116% 4월 달에 증가했고 BYD 같은 경우도 180% 증가했다. 근데 한국 회사들은 SK의 운이 가장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도 다 20% 넘게 성장을 보여줬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40% 증가했고 삼성 SDI가 한 20% 증가했는데 여전히 가장 좋게 보는 거는 당연히 테슬라의 밸류체인이 있는 회사들을 좋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배터리 가격 역시도 4월 한 달간 각형이 한 5% 정도 상승했고요. LFP 그 양극재를 포함해서 LFP 같은 경우는 올해만 상반기에만 26% 성장해 나와서 원재료 가격 상승을 판가에다 전이하는 부분이 가장 좀 핵심이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전기차 생산 차질로 인한 부분은 일부 업체들, 그러니까 일부 OEM 업체들의 좀 국한돼서 좀 그 상황이 더 안 좋은 부분이 가속되고 있지만 테슬라는 여전히 견조하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계속 자체 조달하려는 움직임은 굉장히 고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고려아연하고 합작해서 네. 한다든지 그리고 삼성 SDI도 자체 밸류체인, 에코프로빔도 자체 밸류체인, LNF도 자체 밸류체인 등 이런 그 원자재 땅에서 물론 가격 상승에 대한 것도 판가 전이하는과 동시에 자체 밸류체인을 통해서 내재화를 하는 점에서 네.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부분은 계속 너무 우려가 과도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장주 원픽 매수 뭐 다 긍정적인 이야기 해주셨는데 저희 시청자분이 이런 의견 주셨어요. 방한하게 되면은 100% 반도체 공급 재편 관련 논의가 나오지 않을까요? 실제로 오늘 시장에서도 반도체 관련주들이 오히려 더 뜨겁습니다. 이게 물론 뭐 바이든의 방한 때문은 아니고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많이 올랐기 때문인데 만약에 이성 이사님 논외로 네. 지금 이 방한이란 이슈를 보고 네. 2차 전지 쪽을 접근하는 게 더 매력적일까요? 반도체 쪽을 접근하는 게 매력적일까요? 방안만 놓고 봤을 때는 네. 저희가 딱 잘라서 나누기보다는 이게 가능성을 놓고 보는 거겠죠. 근데 이게 바이든 정부에서 이번에 얘기를 했던 게 2차 전지에 대해서 그 뭐 셀과 소재와 관련돼서 얘기를 하면서 자국과 관련된
얘기를 강화를 했거든요. 네. 예, 그 부분을 강화를 했고 반도체 공급 재편 관련해서 자, 논의를 하는 건 좋단 말이죠. 좋은데 미국은 손해 보지 않을 거예요. 수혜 부분은 우리나라에게 뚜렷하게 있지는 않을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생각을 해볼 건 미국의 공장을 가진 뭐 삼성전자도 있고 그다음에 2차 전지 소재 관련해서는 또 몇 개 업체들 있잖아요. 셀도 그렇고 그렇다 보니 주목해야 될 게 미국과 관련해서 미국의 공장을 가진 업체들을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반도체 공급 재편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에게는 썩 좋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미국은 자국주의이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시청자분들의 분위기는 좀 배터리보다 반도체 쪽이 조금 더 많은 것 같거든요. 네. 우리 하차원 본부장님도 바이든은 덤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 보면은 이 네. 방한 이슈와는 상관없이 배터리에 대해서 좋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는 나올 때마다 2차 전지 쪽은 긍정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네. 뭐 바이든이 오고 안 오고를 떠나서 잘하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고 여기 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뭐 그런 뭐 당연히 이벤트성에 대한 이런 기사가 더 나오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이벤트가 발생이 되면 뭐 더 좋겠죠. 더 좋은데 그게 아니더라도 사실 2차 전지는 앞으로 전기차 계속 활성화될 수밖에 없고 이게 전 세계적인 기조잖아요. 그러니까 네. 환경에 대한 부분 때문에 뭐 바다에서는 LNG, 그다음에 뭐 지상에서는 뭐 전기차, 수소차 이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전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이제 삼성전자가 주가가 안 움직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답답해 하시기는 하고 좀 불안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곤 있는데 저는 반도체 쪽은 계속 관심을 가지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봅니다. 물론 기간 자체 운용 기간으로 따져서 뭐 짧게 보겠다라고 하면은 뭐 안 돼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네. 그 와중에서도 사실 반도체를 짧게 보신다 그럼 저는 후공정 쪽 뭐 지금 나온 ISC라든지 한미반도체는 충분히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이 어느 전공정 후공정에서 이 수혜를 받는 쪽을 먼저 좀 보시는 방향으로 충분히 좀 방향성이 가질 수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삼성전자 솔직히 너무 싸거든요. 하이닉스랑. 그래서 좀 오래 모아간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운용 기간의 차이에 따라서 이제 의견이 갈린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 반도체는 앞으로 고부가 산업들 뭐 로봇이라든지 뭐 자율주행 그리고 뭐 이제 위성 뭐 이런 거 다 쏘게 되면 반도체 지금보다 더 필요했지 사실 안 필요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뭐 지금 반도체 섹터에서 좀 제일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비대면이 끝났기 때문에 뭐 PC 수요 준다 이건데 사실 그쪽에 대한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오히려 서버용이 훨씬 높고 네. 그쪽 15에서 20%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이전보다 뭐 10분의 1 토막 나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게 됐을 때 너무 과한 우려다. 그래서 바이든을 제외하더라도 사실 반도체랑 2차 전지 쪽은 계속 관심을 갖는 게 맞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이번에 이 실적 무덤이 좀 많았던 시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랑 배터리의 경우에는 실적이 잘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 또 한번 확인을 했고 어제도 저에게 글 올려주신 야옹아 멍멍해바님은 자국의 이익도 생각한다면 분명 파운드리 투자는 바이든은 놓치지 않으려 할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 주셨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이 손해보는 장사는 안 할 거다. 그래서 그 자국의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기업이 조금 더 손잡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예측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이 배터리에 대해서 세 분 다 좋게 보셨으니까 2차 전지 사고 싶어도 종목이 너무 많거든요. 좀 섹터를 세분화하겠습니다. 소재도 있고 셀도 있고 그리고 장비도 있습니다. 세 분은 무엇을 보실까요? 소재에 대해서 다 손을 들어주셨어요. 지금 셀, 장비. 장비보다는 셀이 더 매력적이다라는 의견도 주셨고요. 네. 이성 이사님, 네. 소재가 무조건 탑인가요? 저희가 여기에서 생각을 해볼 게 시장의 환경 자체가 인플레이션 환경이잖아요. 네. 사람들이 소재에 대해서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가격 전가가 된다. 근데 가격 전가가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되는 걸까요? 가격 전가를 네. 그러면 이제 판매하는 분들에게 하시겠죠? 그죠. 이게 아주 좋은 말이죠. 자, 가격 전가를 한다. 그러면 몇 개월의 주기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거를 알아야지 소재주를 살 수가 있잖아요. 이 시기에 왜냐하면 니켈 가격이 오르고 있거든요. 자, 가격 전가란 말은 좋은데 그래서 어떻게 이루어지니까 여기에서 실적이 발생하고 이거는 비싸고 싸고를 판단해서 살 수 있어야지 네. 무작정의 가격 전가는 아니거든요. 근데 소재 같은 경우가 1개월에서 3개월 주기로 셀 업체, 장비 업체에게 자동적으로 가격 전가가 되게 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그 생각을 하고
셀 업체에 비교해서는 소재 업체가 낮다는 우월감을 기억을 해놓으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소재 업체가 대표적으로 뭐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고, 셀 업체 같은 경우는 두 번째로 놓은 이유가 이제는 글로벌 업체와 비교해 봤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이 싼 구간으로 진입을 했어요. 밸류에이션을 대입을 해 봤을 때 네. 밸류에이션의 하단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비교를 해 봤을 때 그 LG 에너지 솔루션을 필두로 한 셀 업체는 괜찮다. 다만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사업 자체가 2차 전지 사업도 있지만 네. 순수하게 그 사업이 아니라 정유 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은 더 논외겠고요. 예,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제 뭐 ESS 사업도 함께 있다 보니까 논외로 하고 순수하게 셀 업체를 본다고 하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장비 같은 경우는 세 번째로 놓은 이유가 네. 이게 수주 관련해서 그 타이밍에 따라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접근하기에 밸류는 낮아져 있으나 매매를 접목하기에 난이도가 높아요. 예를 들면은 장비 업체들의 수주가 나오는 사이클이 접목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상황에서 이게 수주가 나왔는데 주가는 되려 빠져요. 예, 밸류에이션 대비해서도 빠지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 난이도 측면에서도 높고, 그렇다 보니 첫 번째로 소재를 놓았고 두 번째로 셀, 세 번째로 장비를 놓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뭐 증설 뉴스가 최근에 나오다 보니까 장비 쪽에도 한 번의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 세 분에게는 장비가 그닥 매력적이진 않았습니다. 그럼 셀로 일치가 된 상황에서, 소재로 일치가 된 상황에서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꼽아주셨을까요? 탑픽 종목은요, 여러분들이 아는 대표적인 종목이 다 나왔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냐 LNF냐 뭐 그 싸움일 것 같은데요. 김지훈 대표님, LNF 에코프로비엠 뭐 용호상박이라는 다른 프로그램의 코너 이름을 댈 정도로 둘이 뭐 비등비등하게 좋죠. 뭐 진짜 우열을 가리기가 힘든 것 같은데 네. 가장 큰 차이는 LNF는 그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 테슬라에 납품한다는 거고 그 자동차 부품이나 이 차량용 반도체 공급 이슈에서 그래도 그나마 그 중에 가장 완성차 업체 중에는 제일 좀 자유로운 상황이고 네. 그래서 이런 그 공급망 이슈하고 반도체 이슈에서 제일 그 테슬라가 그래도 가장 좀 경쟁력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거라고 보고 있고 실제 실적 측면에서도 매출액과 영업이익 단에서 모두 100% 증가하는 게 에코프로비엠보다 실적 성장성이 LNF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LNF의 더 실적 숫자가 찍히는 측면에서 더 가시적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LNF 관련돼서는 LNF도 꾸준히 증설 모멘텀이 있습니다. 지금 2026년까지 한 30만 톤까지 20만 톤 후반에서 30만 톤까지 그 양극재 증설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계속 실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전체 그 PER 기준으로는 2024년까지 2차 전지가 땡겨와서 한 30배 정도 수준, 30배에서 35배 수준인데 그거 약간 밑단에 있거든요, LNF가. 네. 그래서 계속 2차 전지 소재주는 23년 거, 24년 거 실적을 땡긴다고 봤을 때 여전히 LNF는 지금 PER 기준으로 현재는 비싸지만 실적 추정치가 계속 상향되는 거를 고려했을 때는 30만 원까지는 저는 보고 있습니다. 30만 원의 목표 주가를 제시해 주셨고요. 에코프로비엠도 정말 개별적인 악재로 인해서 급락을 했다가 뭐 지옥에서 살아남았다. 네. 사실 이 회사가 실적이 이렇게 안 나온다면 그냥 지옥행 바로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나마 실적이 나오고 워낙 성장할 수 있는 회사니까 투자자들이 그래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하고 매수하지 않았을까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에코프로비엠, 네. 에코프로비엠은 일단 뭐 이사님의 종목이긴 한데 네. 뭐 사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단발적으로 특히나 연말 정도에 굉장히 좀 많은 악재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제 아직도 해소 구간이다라고 봅니다. 근데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에코프로비엠과 LNF는 항상 대장 역할을 했었고 그렇죠. 이게 산업이 성장을 하는 부분을 저는 항상 강조를 드리는데 산업이 성장하는 부분에서는 그 윗단에서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기업들이 당연히 실적적인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과치를 뭐 물론 LNF보다는 좀 덜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견조한 실적을 찍어주고 있고 에코프로비엠도 이제 이 앞서 발생했었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약속을 하고 네.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뢰도를 찾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같이 손잡고 갈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제가 일단은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했는데요.
이서우 이사님의 종목이었습니다. 목표가 들어보면서 또 최혜진님이 근데 음극재 소재는 정말 안 가네요라고 하는 게 소재 안에서도 양극재들만 많이 올랐고 사실 다른 소재들은 외면받은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이번에도 또 양극재라는 거잖아요. LNF 에코프로빔이면. 네네. 음극재 같은 경우가 아직 명확하게 이게 상용화가 되지 않은 단계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부각이 되는 것 같고요.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은 많습니다. 먼저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도 있겠고, 그다음에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도 충분히 접근을 할 수 있는 종목이긴 한데 저희가 그 양극재를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현재 시점에 배터리 측면에서는 가장 가시화가 되고 그 매출이 발생하는 게 양극재다 보니까 제가 언급을 드리는 거고요. 목표가 60만 원이 시가총액 기준 14조 정도 될 거예요. 14, 15조 정도인데 그 이상을 말씀을 드린 이유가 네. 아무래도 뭐 매출의 증대 요인을 감안했을 때 그렇고요. 자, 그렇다고 하면 12조일 거예요. 지금 시총이 당장 사는 게 아니라 저희가 7조까지 밀렸다가 올라왔거든요. 10조 언더에서는 편하게 매수를 해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빔 많이 올라왔는데 여기서 조금 더 눈높이를 높여서 60만 원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분 모두 다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과 상관없이 2차 전지에 대해서 좋게 보셨고요. 그 안에서 탑은 소재다. LNF, 에코프로빔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에 맞게 한번 잘 골라가 보시길 바랄게요. 세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